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자 개편이 이번에 1차로 나왔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지켜볼까라고 해서 한동안 지켜볼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일 거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룡입니다. 어저께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을 포함한 2023년 경제정책 전망과 관련돼서 정책 방향이 나왔었죠. 그리고 어저께 잠깐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우리 진행하는 부동산 노포 라이브 방송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 잠깐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보고, 여러분들과 오늘 같은 경우는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생각, 그 다음에 여러분 질의응답 이런 부분들을 좀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저께 나왔던 부동산 정책 관련된 내용들 어떤 느낌이 드셨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몇 분들한테 여쭤봤는데 좀 많이들 실망하신 듯한 느낌을 들었던 것 같고, 어저께는 뭐 이제 내용을 가지고 길게 얘기를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저는 몇 가지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내용 자체는 정상적인 라이브 시간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반복해서 드리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궁금한 점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얘기를 진행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여러분 라이브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부지런 카페에다 궁금한 점 올려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거나 의견을 드린다고 했었죠. 오늘 그 내용 한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어저께 나왔던 대책, 부룡이라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어저께 나왔던 대책을 보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다주택자들하고 그 다음에 뭐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 이런 분들들, 그리고 이제 건설사 이런 곳들을 향해서 정부가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도를 얘기를 했던 거라고 보여지는데, 첫 번째, 건설사한테는 보증해 줄 테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버텨보고 그 다음에 공급 계속 해라. 조금 힘들 것 같으면 내가 도와줄게. 공급 안 되면 나중에 몇 년 후에 집값 엄청나게 오르거든. 옛날에 경험해 봤으니까 좀 살려줄 테니까 징징대는 소리 그만하고 참아보고 내가 좀 도와줄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역시 또 비슷한 형식으로 얘기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건설사랑 똑같아요. 버텨봐라. 니네들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데 일단 이것도 풀어주고 저것도 풀어주고 이렇게 하고 있잖니. 그러니까 좀 버텨봐라.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거 만들고 있거든. 그 임대사업자 제도야. 그러니까 니네들 이거 한번 생각해봐. 어쨌든 버티는 게 좋을 거야. 나도 니네들 살려주려고 하고 있고 건설사도 살려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은 뭐 집값 올리는 건 부담스러운데 임대사업자라고 내가 이거 만들고 있으니까 이거 어떤지 한번 생각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자분들 또는 1주택자분들한테 야, 니네들까지 집을 안 사면 어떡하니? 니네들은 집을 사야 되는데 야, 니네들 조금 도와줄 테니까 집 사. 시장 안 좋잖니. 니네들까지 집 안 사면 문제 심각해 라고 해서 특례보금자리 제도라든지 기타 무주택자들한테 LTV를 올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SOS를 치는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또 상당수에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주택자분들은 되게 실망들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잠깐 언급을 하자면 다주택자 여러분들께서 과연 사겠느냐, 지금 상황 어저께 보셨잖아요. 사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지금 채팅창에서 글들을 올려주고 계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저께 나왔던 이 대책을 가지고 보게 되면 과연 임대사업자 제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 같으면 하겠다, 나 같으면 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을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들의 생각 모두가 다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올라오고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빵돌님, 저는 안 해요. 절대 안 삽니다. 허진호님, 못 해요. 아직은 혜택이 없어서 하고 싶지 않네요. 자, 임사자는 안 해요. 기다리면 더 완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웅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나오는 대책은요, 이제 시작하는 대책이거든요.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지금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나왔던 대책만 가지고 여러분 실망을 많이 하셨을 수 있는데, 항상 부동산 시장은 그 다음 단계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높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고 싶어도 그동안 좀 여력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추가로 산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더더구나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의무를 좀 부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5% 인상, 5% 이상 인상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 5% 이상으로 인상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사실 집 사는 거 당연히 5% 인상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목적이잖아요. 전세 보증금을 좀 더 올려서 더 많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거나, 또는 집값이 올라가거나,
자, 그런 상황인데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 5% 인상만 가지고 해라? 이거는 그냥 의무죠. 그러니까 되게 힘든 상황이죠. 당연히 안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부기등기. 지금 김빵돌님 얘기를 하셨어요. 부기등기 짜증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 나 임대사업자요 라고 부기등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세입자들한테는 좋은 부분이겠지만 우리들한테는 무슨 빨간색 줄무늬 가져 있는 것처럼 김빵돌님 같은 경우는 부기등기 돼서 대출이 더 안 된다네요 라는 얘기가 나왔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흔히 말하는 앓는 소리, 힘든 이야기 이런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 말고도 또 있죠.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안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연한 현상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해서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거의 모든 분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고 있는 거, 안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뭐 옛날에 80년대, 70년대 분위기도 아니고 강제로 무슨 어디 안기부 같은 데 끌려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런 상황이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나올 거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상 5% 인상, 부기등기, 그 다음에 전세보증보험 이런 부분을 뒤로 백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일단 1차적인 반응을 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결국 양도세 감면일 겁니다. 내가 10년을 보유해야 된다면 그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엄청나게 긴데 내가 돈을 조금씩 모아서 계속 임대사업자 제도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보유하고 나중에 팔 때쯤 되면 무언가 혜택을 줘야지. 뭐 이것 좀 세금을 안 낸다든지 뭐 종부세라든지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제도에서 뭐 배제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 얘기는 나왔지만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 아이 내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다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원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자 개편이 이번에 1차로 나왔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지켜볼까라고 해서 한동안 지켜볼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 힐링 글로벌님 주임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얼굴에 내가 낙인 찍는 것 같고 다른 분들도 이래서 저래서 안 사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일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어저께 내용을 쭉 확인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어저께 나왔던 대책이 2023년에 관련된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2023년에 관련된 내용을 2022년 12월에 발표됐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구간별로 언제쯤 진행되는가를 봤더니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 2분기부터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했던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무언가 발표 나서 개편된다거나 또는 법이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마도 내년 2분기 4월, 5월, 6월쯤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1월, 2월, 3월 사이에 여러분들의 분위기,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전후로 해서 추가 대책과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지금 몇 개월 동안 보고 계시잖아요. 정부가 항상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휙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라 변죽을 울리듯이 찔끔질끔 던지면서 여러분들을 낚시질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그동안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저께 나왔던 내용 가지고 실망하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앞으로 2023년 내내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을 간을 보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무언가 던져주는 그런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뭐 누군가는 대못이 뽑혔다라고 얘기를 좋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뭐 형편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그리고 그동안 봐왔던 정부의 스타일로 봤었을 때는 결국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내년 내내 여러분들을 괴롭히면서 변죽을 울리면서 무언가 바꿔나갈 것 같은데 일단 양도세 감면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실 거기 때문에 양도세 감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뭐 취득세도 어느 정도 인하했다고 하지만 다주택자분들 뭐 2주택, 3주택, 4주택 올라가는 분들 중에서 올라가신 분들은 지금 취득세 부분이 12%에서 줄었다 하더라도 6%인데 사실상 굉장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취득세 완화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양도세 감면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신규주택 취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과연 신규주택만 할 것이냐 또는 기축들, 기축아파트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아마 이 정책 방향들이 계속해서 변화돼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상승장에서만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장에서도 경험이 있는 분들 또는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
원래 상승장 때는 규제잖아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은 장에는 완화잖아요. 완화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의 심리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축되어 있는 심리가 터지면은 집값도 상승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슬슬슬슬 풀어나가는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그것들을 여러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서 어떤 분이 오늘 좀 채팅창에 계시는데 고구마 먹는 느낌, 고구마 100개 먹는 느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원래 당연하게 하는 행동들이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이제 서막이 열렸다 이 정도로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됩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고금리,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요. 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내년 2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상반기 1분기 전후로 해서 금리의 상단에 관련된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될 거다. 지금 현재 고금리 상황에서 성급하게 안 사는 상황이잖아요. 성급하게 안 사는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다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다주택자분들한테는 지금 자꾸 변죽만 올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무주택자라 그 실수요자 1주택자분들한테는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우리 기준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야, 경착륙 없을 거야. 우리 이렇게 살려주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하락은 없을 거니까 제발 좀 집을 사 라고 하면서 그분들의 심리들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자,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침체장, 하락장, 또 분위기 안 좋은 조정장에는 다주택자들의 움직임보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먼저 건들면서 그 다음 단계로 다주택자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실수요자들이 먼저 사느냐, 특히 내년 상반기 1분기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이 어쨌든 지금 특례보금자리 내년에 초에 나온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LTV 풀어준다고 하죠. 이분들의 움직임과 함께 만약에 이분들이 살아나게 된다면 사실상 솔직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과 수도권보다는 지방권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이기는 해요. 지방 분위기가 워낙 좀 안 좋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면 아마 블로거들이 또는 유튜버들이 아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 팁을 얻는 사람들도 생길 거고 나름대로의 어떤 틈새를 찾는 분들도 생길 거고, 그래서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된다면 그래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는 좀 바뀌게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같은 최악의 상황 부분은. 자, 이 상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어저께 나왔던 대책 중에서 한 가지 유심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일단 신규주택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60평방미터 이하, 즉 25평형 이하 부분에 조금 더 취득세 완화 부분도 강조가 됐었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6억 이하, 그 다음에 그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3억 이하라고 하는 가격들을 이야기를 해놨죠. 자, 그렇다면은 그 가격대들은 특히나 중소형으로 여러분들을 유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이런 느낌도 들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의 흐름이 중소형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마 올 하반기, 지금 며칠 안 남은 2022년 지나고 2023년에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언급을 해드린 적은 없었는데 지난 장의 침체장 전후에 나타났던 현상도 보게 되면 중소형의 전성기가 나타났던 시기가 바로 그때 시기였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워낙 많은 물건들을 사고 또 팔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무언가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무언가 사려고 하면은 중소형밖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또 중소형이 많이 오르지 못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2030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혜택, 그리고 그들의 여력, 자금 여력 이런 부분들이 중소형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난장 상승장의 마지막 부분은 중소형의 급등장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침체장에 빠져들었을 때 나타났던 현상도 재밌는 현상이, 여력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중대형이나 이런 중형 아파트보다는 그래도 중소형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심리가 강해지고, 또 전세 가격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중소형을 사는 게 갭이 적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소형의 최전성기가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상황과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지만 나오는 내용 자체가 결국에는 또 중형, 또 이하로 중소형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듯한, 또는 여러분들을 그쪽으로 모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대책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승장에는 대책이 나오면 바로 다음번에 어디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됐었잖아요. 근데 어떠신가요? 분위기가 안 좋을 때는 사실 대책이 나와도 막상 갈 데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답답해 하시는 것 같은데 원래 그렇다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그렇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심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 심리가 살아나는 게 쉽지가 않고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쌓여가야만이 그 다음에 뭔가 방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 자, 유쾌한 조혜시님, DSR 규제나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장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DSR 규제, 그러니까 지난 장 기준에 DTI 규제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DTI 규제는 그래도 가장 마지막쯤에 풀어줬던 거 중에 하나니까 일단은 이번 장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 분위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려면 첫 번째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을 상대로 풀어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주택자들을 향해서 풀어주게 되는데 지난 장 같은 경우는 2012년인가요? 정확한 건 기억나진 않지만 2012년에 DTI 자율 규제라고 해서 은행권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변경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때도 제가 2012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면 2010년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일어났던 현상들이잖아요. 아무래도 DSR 규제는 조금 더 후에 풀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퇴거 작업 얘기도 좀 나오고 계신데 퇴거 작업도 결국에는 풀어줄 수밖에 없겠죠. 다만 시간적으로 다주택자들의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물량들이 늘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퇴거 자금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풀어줄 수밖에 없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생활안정자금 이런 부분도 풀어줄 수 있는 걸로 바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부작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언급되면서 아마 내년 1월, 2월, 3월 사이에 계속해서 뉴스 기사들에서 나오면서 일부 좀 풀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탈조선 특임대장님이 내년 상반기 완공인 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분양권 중소형을 털고 싶은데 이 정도 완화로 가능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오피스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왜 그러냐면 뭐든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좀 좋지가 않죠. 좋지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들은 아파트 위주로 관심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피스텔 부분은 조금 더 뒤로 밀려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내년 상반기 완공이라면 아마도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았을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오피스텔을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가 좀 어렵겠죠.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분양되어 있었던,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분양을 했던 곳,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아마도 지금 오피스텔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운대 지역 위치는 상당히 좋으나 사실상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디메릿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부분이 계속해서 바뀌어서 나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특례보금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언제 시작할 거냐고 얘기했는데 내년 1분기 중에 얘기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거는 좀 가장 빨리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례보금자리는 조금 빨리 진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내년 초 정도 되면 특례보금자리론과 관련된 부분, 아마 지금 이 무주택자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무주택자분들이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분들이 거래량을 터뜨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특례보금자리론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가장 빨리 시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 특정 지역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돼서 지금은 동단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 살짝 언급한 걸 보니까 지역별을 좀 구분해서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풀릴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지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보다는 전반적으로 더 위쪽에 규제지역 해제라든지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보일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좀 뒤로 밀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 사업자 신청은 분양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언급 자료를 보게 되면 신규 분양 아파트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축에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기축 아파트는 왜 안 하냐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일단 분양 아파트, 특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미분양 아파트일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K님 질문은 사실 이거는 거의 정답이 없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걸 감안하고 말씀을 좀 드린다면, 내년 2023년 중순에 부가현 신축 25평 전세 준 것 만기입니다. 취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2024년까지 매도하는 상황인데, 이번 2023년 만기 때 손해 안 보는 선에서 매도할지, 아니면 역전세 1, 2억 내주고 다시 다른 분한테 전세 주고 4년 뒤에 매도할지, 자, 이런 부분이잖아요. 결국 일시적 2주택을 포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철저하게 선택의 문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그런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되, 한 가지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결국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비과세를 받을 거냐, 아니면은 세금을 낼 땐 내더라도 더 많이 올라서 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거냐, 왜냐면 입지가 좋은 곳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세 준 것에 대해서 지금 역전세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일단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물량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얼마 남지는 않았죠. 내년이면 역전세란은 해소가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원래 전세라고 하는 것들, 월세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왔다 갔다,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항상 상황에 따라서 또는 입주 물량에 따라서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전세 시장의 움직임이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공급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 아니고, 자, 그리고 지금 월세와 관련돼서 여러분들로 많이 넘어갔던 이유가 금리 인상 때문이었었죠. 근데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절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그런데다가 대출금리도 지금 현재 압박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낮아지는 상황이 되어진다면, 결국 월세로 넘어갔던 사람들조차도 내년 상반기 넘어가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전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본질적인 공급 부족이 해결되지 않았던 곳들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전세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 일부 지역 그 입주 물량 많은 곳들을 제외하고는 내년 하반기에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를 본인이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걸 파냐 마느냐의 문제는 뭐 신의 영역이니까. 다만 이제 본인이 비과세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개념으로 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느냐 부분을 생각한다면, 근데 이제 6월 만기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신 것 같은데, 역전세라는 그 이유가 되게 되면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고요. 그 직전에 예를 들어서 퇴거자금 대출이 된다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이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은 가져가셔도 충분히 가능할 동네가 바로 서울 그 지역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서 본인이 나 뭐 복잡하니까 난 털고 싶어, 이게 강하다면 파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전세라고 하는 부분이 막연히 계속해서 그렇게 안 좋은 상태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님께서 질문하신 거 한번 볼까요? 분명히 정부는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또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 중 살리려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다주택자들을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것들은 이제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용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가장 시장이 좋지 않은 곳이 어디냐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지 않느냐, 그리고 어디가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풀어줬을 때 살아날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울 얘기 많이 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잘못 건드리면 벌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서울과 수도권일 거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방 쪽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워낙 원래 인구가 조금 더 적어서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움직였던 시장이 투자자들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매물을 팔지 못해서 지금 되게 힘들고 미분양이 많아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어디일까를 한다면 전 지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살리려고 하는 부분은 지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잘못 건드려서 오를 것을 건들기보다는 지방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끔 하고 일반적인 실수요자들마저도 제대로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현재 미분양들이 많은 지역들을 먼저 살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분양이 많은 그 지역을, 지방, 수요가 없는 그 지역에서 살려고 한다면은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다주택자들을 글로 보내야 될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다주택자들을 글로 보내야 되려고 하고,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인데 취득세는 여전히 다주택자, 4주택자 이상 같은 경우는 6%라고 얘기를 하고, 양도세 면제라든지 감면 얘기는 하나도 지금 제대로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 않게 될 거고, 그랬을 때 결국 다음 단계, 다다음 단계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씩 흔들면서, 자, 이거 한번 해볼까?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언가 글로 움직이게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여러분들이 정부 입장에서 지금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서울 수도권 여러분 다 살려고 지금 덤벼들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이겠죠? 자, 그 상황에서 그쪽을 갖다 건드려서 잘못 건드려서 욕먹을 래? 아니면 지금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쪽을 갖다가 조금 살려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도로 가게 만들래? 라고 했을 때는 지방 쪽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하시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방 투자에 관련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지방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당장은 지금 지방에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쵸? 당장은 보이는 게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대책들 몇 개의 추가적인 대책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계속 지켜보셔야 되고요. 지금도 신축 미분양 아파트 중에서 굉장히 지방의 좋은 동네 중에서 안 좋은 곳, 대구 같은 경우, 그쵸?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비수도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이하냐 이상이냐 생각했을 때 3억 이상이 더 많을 겁니다. 3억 이상이 많다면 대구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광역시라고 하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좀 버틸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 이하 쪽으로 조금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유쾌한 조혜신님께서 대출이 풀려야 유동성 측면에서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 부분이죠. 근데 한 가지를 좀 간과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대출이 풀려야 유동성 측면에서 장이 회복세로 돌아선다는 얘기는 수동적인 움직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대출이 풀리면 유동성이 늘어나고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가서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투자자들은요, 침체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시점보다 굉장히 가격대가 낮은 것들, 금매 물건들을 싸게 사서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파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될 때가 됐고요. 왜냐하면 상승장 때는 유동성이 증가하고 금리도 낮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돈 들고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상승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장은 좀 벗어났잖아요. 금리도 올라갔고 유동성도 줄어들었고, 그런 상태에서 대출이 언제 풀리나라고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장에서는 어떻게 투자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실제로 투자자들 중에서 오래 투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하느냐,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동성이 풀려야 시장이 회복세로 돌아서는 건 맞지만 너무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투자자로서 조금 뒤로 처지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뒤로 대출 대체가 안 되는 부분보다는 되는 것들이 분명히 은행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효원님께서 원룸 계열들의 전세와 월세 영향이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 관련된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아파트에 대해서 이번에 풀어준 거잖아요. 아파트에 대해서 풀어준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보고 아파트 사라는 얘기거든요. 원룸과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원룸을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수익성 투자, 수익형 물건과 관련된 투자들이고, 주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 쪽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로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과는 별 영향은 없는데, 저는 어쨌든
아까 제가 살짝 언급한 것 중에 내년 하반기쯤에는 전세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갔을 때는 원룸 쪽에 전세 가격이나 월세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정도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원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형 투자 상품이죠. 수익형 투자 상품 같은 경우는 침체장의 상황이 왔었을 때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와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슷한 계열이 아파트에도 있는데 아파트, 소형 아파트들도 사람들이 일반 원룸보다는 소형 아파트 쪽에 관심이 더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소형 아파트의 원룸 또는 투룸 정도의 굉장히 작은 아파트의 전세와 월세가 더 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수익형 상품 중에서도 원룸 같은 경우도 아까 오피스텔 얘기도 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항상 뒤로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원룸 쪽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랑 연계하시면 좀 안 될 것 같고요. 별도의 움직임으로 흘러가서 움직인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좀 헷갈리고 복잡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중소형 아파트와 관련된 움직임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윌슨 킴님, 이번 대책의 효과가 미비할 경우 이 다음에 정부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팔지도 못하고 임대사업자들도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 의무만 잔뜩 주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 안 사요, 안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게 뭐냐, 저는 무조건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났는데 팔 때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나 또는 꽤 내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게 사람들의 심리일 거다. 그러면 이분들을 가지고 무언가 들어오게끔 만들려면은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이 건드려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음 단계에서는 분명히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에 나하크님 질문하신 게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좀 길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냥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제가 준비한 거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통역 근처 22평 투자로 어떨까요? 라는 질문 속에서 저는 아직까지 시장의 그 큰 흐름을 모르는 상황이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는 투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어떤 동네에 몇 평 아파트가 어떨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아파트 또는 어떤 지역에 먼저 관심을 두게 되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라고 얘기하시는 질문을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일단 영통역 근처라고 표현하셨던 곳들이 일단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되게 좋으냐,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으냐. 일단 1차적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왜? 영통역, 수원 지역에서는 구축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그래도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죠. 일단 이 부분은 명확해요. 자, 그래서 영통역 근처에 뭐 몇 평 아파트 또는 어느 지역에 몇 평 아파트 괜찮나요? 라고 얘기할 때는 본질적인 입지를 보게 되면 좋냐 나쁘냐라고만 판단하시면 그건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시면 돼요.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승과 하락이 항상 반복된다. 그리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특히 상승장이 시작되게 되면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부터 넘어간다. 근데 영통역 주변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냐? 아닐 거라는 거죠. 왜? 그 근처로 가게 되면은 망포의 신축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은 저쪽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광교 같은 곳이 있을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통역 근처에 22평 투자라고 질문하신 거는요. 큰 그림을 놓친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언제 오를지 그 방향을 못 잡는다는 거죠. 일단 이 근처는 서울을 근거로 해서 동남부 지역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얘기하게 되면 수원권만 말하면 광교라고 하는 지역이 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광교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영통이나 이 근처로 움직이게 될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무조건 오를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사람들이 움직일 테니까.
그쪽으로 갈 테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할 때 한 5, 6순위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2, 3순위로 먼저 가는 경우가 많죠. 가장 좋은 건 1순위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망포에 입주가 많다? 아무리 입주가 많아도 그 입주가 많은 거는 몇 개월이면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기회가 있을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동안 올랐던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뭐 많은 분들이 한 30%, 40% 떨어졌다면은 사는 게 좋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역 자체로는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다. 왜? 남들이 다 선호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투자로 어떨까요? 라고 하는 부분은 미래를 몰라서 또는 두려워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크게 보게 되면 움직임이 시작됐을 때는 광교 같은 것부터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 흐름이 넘어오는 곳이라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는 동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단기적인 부침은 충분히 견디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면은 본인이 결론을 내리시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길게 보게 되면 저는 여러분이 그 동네라면 당연히 좋은 아파트지만 조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조금 길게 보인다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12시 45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던 분의 의견을 한번 제가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을 드리면서 종료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상담이나 답변을 좀 받고 싶다면 도와지식의 배움터라는 카페에서 부지런TV 구독자 이벤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다 올려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읽어보고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부모 세대보다 잘 살고 싶었던 흑수저 출신 신혼부부에게 아파트는 과분한 욕심이었나? 라고 조금 자조적인 질문을 올리셨어요. 자, 1년 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던 불인이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멘토가 없어서 물어볼 것이 없었는데 글을 올려달라고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글을 올려주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먼저 이분 상황을 보니까요. 32살 중등 교사이시고요. 와이프 되시는 분은 어린이집 교사로 작년에 결혼한 신혼부부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그리고 현재 수원 빌라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다. 결혼 전까지는 빌라와 다가구에서 살아왔고요. 양가 부모님 또한 빌라에 사시면서 저희 신혼집 또한 빌라면서 앞으로 쭉 빌라에 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빌라에 사셔도 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아파트에 대한 관심과 욕심이 없었고 비싼 가격으로 나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양가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먹고 사느냐고 투자는 배울 여유도 없었고 한평생 죽을도록 일을 하시고 성실하게 지내고 계시지만 경제 사정은 나아지도 않는 그런 수많은 가정 중에 하나였다. 부모님 이제 그런 가족에서 배워왔으니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배웠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겠죠. 작년에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더욱 열심히 일을 하고 올해 임용고시에 합격을 했고요. 그때서야 주변을 둘러보면서 경제에 관심을 조금씩 갖게 되었죠. 아무래도 결혼하고 가족들이 생기고 이제 아이들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때부터 공부를 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하게 되고 시세 확인하고 임장을 다녔다. 작년 상승장 때도 언론에서 하도 많이 언급을 하고 주변에서도 날리길래 임장을 몇 번 다녔습니다. 동탄 2번, 병점 3번, 수원 3번, 김포 2번, 총 10번을 다녔고요. 아무것도 몰랐던 상황이라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서 살 수 있는 가격대를 결정하고 가격에 맞춰서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미친듯이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고 올해 초 가격이 조금 낮아졌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움직이신 것 같아요. 직장이 강서구이다 보니까 가격이 저렴한 김포가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각 지역들을 돌아다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운양동을 아마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서 처음에는 5억 2천에서 5억 5천 형성했던 것들인데 본인들은 이제 5억 이하를 찾고 있었고 그렇던 상황에서 4억 8천대 매물을 알게 돼서 잡았다. 로얄층을 잡으셨네요.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비교해보고 당시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현재 와이프 집단이 동탄이기 때문에 전세 3억 4천을 끼고 먼저 구입을 했고요. 2년 후에 입주하면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특정 아파트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들었다. 겉모습에 마음에 뺏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고가 6억 2천을 찍고 점점 하락하더니 지금 3억대 후반에 실거래되고 있습니다. 아마
위에서 4억 8천대의 매물을 잡았다라고 하니까 3억대 후반에 거래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느낌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잘 살고 싶어서 죽을 만큼 노력하고 살았는데 왜 하필 이런 선택을 했을까? 차라리 잘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야 했던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요즘입니다. 양가 부모님께서도 왜 그렇게 집을 샀냐고 걱정하시네요. 하지만 잘 대응해 나가서 조금씩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지 부룡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 본인의 월 실수령액은 부부 합쳐서 600만 원 정도고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260만 원씩 저금하고 있다. 굉장히 열심히 좀 살고 계신 거죠. 현재 버티는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김포의 미래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입지가 떨어지는 수도권의 외곽의 전망도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첫 번째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잘 살고 싶어서 죽을 만큼 노력하며 살았는데 왜 하필 이런 선택을 했는가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부터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지금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왜 하필 이런 선택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선택은 자주 하게 된다라고 스스로 좀 인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본인도 얘기하셨지만 공부하신 지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1년도 되지 않았지만 공부 한번 딱 하고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 바로 딱 하고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는 현실적인 모습이겠지만 그게 맞는 거겠지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어떤가요?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여러분들께서 특히 이제 이분께서 실수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가격에 맞춰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가격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김포라고 하는 부분들을 폄하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김포 지역에서도 운양 역세권 지역에 뭐 반도 유보라 2차라고 얘기를 하신 걸 보니까 그 지역의 20평대 아파트는 최고로 좋은 아파트가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분석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상황에 따라서 오르고 내림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어찌하다 보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올랐을 때 최고가의 상황에서 산 것은 아니지만 적정 수준에서 샀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그런 것인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을 제가 조금 아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부 되게 열심히 해서 아파트 선택은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문제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고 하는 어떤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못 잡으신 것 뿐이거든요. 못 잡으신 거니까 다음번에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그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고민이 왜 하필 이런 선택을 했을까가 로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계속해서 자조적인 생각을 하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안 갖게 되는데, 저의 경우는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왜 하필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어차피 벌어진 일이니까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제가 판단했던 것은 도대체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왜 그 이후에 떨어졌을까? 다음번엔 절대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복귀하는 과정을 제가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김포라고 하는 지역들 자체가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랑에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고려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다행인 거는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그 지역은 시간이 경과하고 이러한 분위기가 안 좋게 되면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그 지역 내에서는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거를 경험하지 않은 거거든요. 저 역시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김포방에서 떠드는 얘기 중에서 반도 유보라 2차는 24평 그 아파트는 지리적 입지, 운영력 가깝고 그 다음에 구조 잘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20평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다라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왜 하필 이런 선택을 했을까 부분은 다음번에 가게 되면 또다시 바뀌게 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굴지심 같은 거에 빠지셔가지고 자꾸 고민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너무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계신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요, 일단은 먼저 본인이 강서구에 출퇴근을 하시니까 아마 김포를 들어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김포를 들어갈 고민을 하셨다면 김포라고 하는 곳들에 선택을 하셨을 때 사실 강서구 쪽으로 출근할 수 있는 곳들이 뭐 고양시도 있고 김포시도 있고 그 밖에 검단도 있고 뭐 되게 많은 곳들이 있겠죠. 주변에 또 다른 곳들, 이런 곳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과연 하셨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김포라고 하는 지역들 중에서 되게 좋은 것을 선택을 하셨는데 또다시 김포라고 하는 곳들만 놓고 보게 되면 다른 또 좋은 곳들에 조금 수요를 놓쳐버리는 곳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런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나중에 좀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아마 김포 쪽으로 들어가셔서 사실 생각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김포를 살 것을 우선순위로 1순위로 놓고요. 그 다음부터 그 주변 지역에서도 충분히 오를 수 있을 곳, 근데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을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찾아보시게 되면은요, 아마 되게 많은 곳들이 보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금 본인이 살고 있는 곳이 아마 수원 쪽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원의 영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되게 많이 가격들이 떨어진 것들을 보셨죠. 또 다른 곳들도 그런 것들이 아마 보이셨을 겁니다. 지금 본인이 현재 버티는데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지금 떨어졌는데 명목 가격 손실이죠. 명목 가격 손실이니까 지금 제가 보는 그쪽은 고민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명목 가격의 손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이 되는데 그 지역 내선 정말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시기 맞다. 그리고 한 단계를 더 나아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그거죠. 뭐 그 동네를 갔다 오셨다고 하시니까 그 동네에 있는 반도 유보라 2차 24평 아파트 바로 옆에 34평 아파트 좋은 아파트 있죠. 자, 그러면 내 아파트 가격 비교해서 그 건너편에 있는 뭐 예를 롯데캐슬이라든지 그런 아파트들 34평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그러면 그것들을 갖다 팔고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지, 또는 또 그 건너편에 있는 고양시 쪽에 뭐가 있는지, 또는 검단 쪽에 뭐에 좀 싸게 나온 것들이 있는지, 그 지역에 또 A급인지, 이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옮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금 아이가 없는 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왜 하필 이런 선택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챙겨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 자, 다 나의 토요일께서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중간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팔 때 가격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이전에 이 아파트는 최고가 6억 2천만 원을 찍고 누군가는 6억 2천만 원에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4억 8천에 사신 것 같은데 6억 2천만 원을 주고 사신 분과 본인의 상황을 비교하게 되면 본인은 왜 하필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생각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내 위주로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을 넓게 보시면 된다. 첫 번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교해봐라.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 두 번째, 지역에 있는 내부에 있는 좋은 아파트 선택을 잘했다. 근데 지금 그걸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사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고 중간 가격에서 그런 느낌이 오더라도 앞으로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텐데 그 근처에 있는 고양시, 그 근처에 있는 검단 또는 강성으로 넘어오면서 강성에서도 그런 것들이 없을까요? 없을까요? 진짜로? 더 많이 찾아보면 더 많이 보이실 텐데요 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은 거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운양동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반도 유보라 2차는 김포 신도시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 분양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좋았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안 올랐던 곳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상승장에 오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이 올랐던 곳이라는 거, 그러니까 6억 2천까지 갔겠죠. 그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다음번에 움직임이 강해졌을 때 이 아파트가 안 움직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지금 본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갖고 계시고요. 아기 낳기 위해서 260만 원씩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신다.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아이 방 만들어줄 곳으로 옮기시면 되고요. 그곳이 김포일지 아니면 다른 곳일지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초보 신혼부부들이 해야 될 행동이고요. 왜 하필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약간 자존감 하락한 정도일 뿐, 사실상 이 채팅창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유 그럴 필요 없어, 젊은 친구는 괜찮아 라고 얘기하실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예소프트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저질러야 공부하게 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예술 같은 타이밍에 더 좋은 입지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술 같은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요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부터 시작하시게 되면 지금 운영력의 그 가격 떨어진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저 역시도 중간중간에 그 우리 말씀해 주신 우리 이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저도 몇 번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왜 하필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고 그 당시 저도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되뇌야 될 게 뭐냐? 지금 본인은 설상가상을 생각하고 계신 건데 이럴 때일수는요, 와신 상담을 하게 되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그 점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로꼬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젊음이 무기입니다. 네, 저는 지금 그렇게 못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또 간단하게 임대사업자제도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그리고 또 한번 올려주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와 함께 이런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지금 밑에 몇 가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 뭐 스터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와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특히 이제 젊은 분들 여기 들으시는 분이라면 고민하실 필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설상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상태를 와신상담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자,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자, 오늘 이야기, 오늘 라이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12시에 부동산 노포시장에서 시간에서 그때 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